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 1분을 기점으로 발효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정면 충돌로 환율 전쟁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라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미국과 중국이 사실 극한의 대치로 가는 분위기 속에 오늘 결국 이제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 관세율에 기반한 것인데요. 이 상호 관세의 명목은 쉽게 말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간 이뤄진 무역이 불공정했고 미국이 받은 차별을 앞으로 해소하겠다는 건데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10%의 기본 관세와 최악의 침해국을 대상으로 한 플러스 알파의 개별 관세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은 25%라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받았고요. 미국 정부가 또 다른 최악의 침해국으로 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붙었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각각 24%, 20%가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중국에는 무려 104%의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당초 중국의 상호 관세율은 34%였습니다. 다만 중국이 같은 보복 조치로 맞서자 재보복으로 50%를 더 때린 겁니다. 이전 관세까지 포함하면 대중 관세는 100%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수출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95%에 달하는 나라인데, 이 글로벌 관세 전쟁이 우리 기업과 수출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네, 사실 방금 중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이 미국 관세 부과에 굴복하지 않겠다면서 이 초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954억 달러였는데요. 교역국 가운데 최대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기사 제목은 트럼프의 아시아에 대한 관세 쓰나미가 삼성과 나이키에 닥쳤다입니다.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내용인데 앞서 제가 국가별 관세율을 말씀드렸습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아시아 국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들 국가가 중국의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됐다라는 시각을 좀 반영한 결과인데요. HSBC의 경제학자는 이 기사에서 관세로 국가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것, 즉 탈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제조시설을 둔 한국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자국 기업인 나이키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날 KB증권은 삼성전자가 베트남의 스마트폰 생산지 이전 없이 관세를 100% 흡수한다면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4조 원, 약 33%가 관세 영향에 노출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비싸도록 만들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것이라는 논리인데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전혀 이점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이라는 요인이 없고요. 또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이 부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세금 부과를 피한 반도체도 스마트폰의 상위 산업인 만큼 결국에는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상호 관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한국의 수출 피해액도 연간 51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현재까지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에스턴대 연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 수출이 약 7.5% 감소할 것으로 봤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6,800억 달러였으니까 5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조 원 이상이 관세로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국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도 20% 관세 부과를 기준으로 우리 전체 수출이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실제 관세는 이보다 더 높은 25%로 책정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이 격화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상당한 피해를 그간 입었습니다. 통상 달러화의 움직임에 원화가 연동이 되지만 달러 가치가 하락한 만큼 원달러 환율이 현재 떨어지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우선적으로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특별히 미국과 먼저 협상할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한국에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다른 국가의 보복보다는 협상이 유리하다라는 본보기로 내세울 가능성도 높다라는 시각입니다. 네. 자, 이제 이 자유무역 질서의 붕괴가 가져올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는 물론 이 원자재 가격 급락이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네요. 네, 일단 현재 주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벌써부터 이 광범위한 관세가 초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소비 지출을 짓눌러서 경기 침체를 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경기에 민감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WTI 선물은 59.5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60달러 밑으로 내려간 것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4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이 나온 2일부터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으로 유가는 급락 중입니다. 구리나 니켈, 알루미늄 같은 원자재도 동반 하락세입니다. 구리는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톤당 8,760달러에 거래되면서 전주 평균 대비 낙폭이 6.86%에 달했습니다. 건설이나 전자제품 등 산업 곳곳에 쓰이는 구리는 경기 전망의 선행지표 역할을 해서 닥터 코퍼로도 불리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빠졌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최고 경영자는 공개석상에서 내가 대화한 대부분의 CEO는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매일 3조 원의 관세 수익을 올린다라고 만족하고 있지만 부작용으로 향후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자, 관세도 관세지만 우리로서는 당장 환율이 걱정입니다. 수출 기업은 관세에, 수입 기업은 환율의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이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성환 기자, 자, 이제 정말 이 원달러 환율 1,500원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초반 원달러 환율 1,487원 60전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낮거래 종가보다 10원 오른 1,484원으로 출발한 뒤 급등, 9시 10분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일각에서는 1,500원마저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불확실성이 당분간 계속될 테니 환율의 추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에서 돈을 빼 안전자산으로 옮겨 넣을 거란 예상이죠. 우리나라의 윗비 편입이 미뤄진 점도 환율 안정에는 악재라는 평가입니다. 지수에 편입되면 달러를 비롯한 80조 원의 글로벌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외환 관리에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꺾인 상황입니다. 네, 이 환율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독 우리 원화가 더 약세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우선 이번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는 다릅니다. 그중에서도 원화가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원인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글로벌 교역 규모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걸로 확인되는데요. 국제 무역이 활발하면 원화의 몸값도 뛰고 그렇지 않으면 원화 가치도 당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당시에도 원화 가치 8% 절하된 바 있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 일본 엔, 스위스 프랑 등의 원화가 끼지 못하는 점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들 통화는 불확실성, 즉 공포 심리가 오를 때 가치가 올랐는데 이달 초부터만 살펴봐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됩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려 하는 상황도 원화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에 맞서서 중국이 자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지키고자 내놓은 카드인데 위안화와 흐름을 같이 하는 원화 특성상 미중 갈등이 화폐 전쟁으로 번지면 덩달아 불똥은 맞진 않을지 불안감이 커집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장 초반 잘 버티는 듯하던 코스피, 오후 1시 상호관세가 공식 발효되자 2,300선이 결국에는 붕괴됐고 결국 2,293.7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2,3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2023년 11월 이후 1년 5개월 만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이탈이 거셌습니다. 코스피 현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간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과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이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 정도만 상승했습니다. 아시아 증시에선 대만과 일본 증시의 낙폭이 컸고 오히려 104% 관세가 부과된 중국 증시는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기관과 국부펀드들이 중국 주식시장 폭락을 막기 위해 구원투수로 나선 것과 중국 당국이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면서 관세를 물게 된 기업들을 지원 사격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역전쟁 리스크와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19개월 만에 가장 약해지자 원달러 환율은 1,481.1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6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전문가들은 환율 천장이 열려 있다며 1,500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은 9거래일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국내 주식을 11조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추가 이탈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과 관세로 인한 기업 이익률 하락, 중국 진출 기업에 대한 우려 등이 우리 증시를 향한 외국인의 투심이 악화될 요인이 너무나도 많다는 설명입니다. 최근 외국인의 코스피 지분율은 약 31%, 직전 저점은 29% 수준으로 약 29조 원 규모의 주식을 더 순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일 밤에는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지표인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2월부터 중국에 관세 부과를 시작했던 만큼 3월 CPI 수치로 미국 내 수입품 가격이 얼마나 상승한지 확인해서 추후 연준의 금리 방향성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이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가장 큰 변화와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우리 수출 1위 품목 자동차가 25% 관세 쇼크를 맞자 정부가 2조 원 규모의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습니다. 또 수출이 줄어드는 것을 대신할 내수 활성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먼저 오늘 정부가 내놓은 이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 이 주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네, 정부의 이번 자동차 관세 대응책은 이제 기업 경영 위기 지원과 내수 촉진 크게 두 갈래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국내 자동차 산업에 2조 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낮은 금리의 대출이나 보증 지원 같은 정책 금융 형태고요. 관세 피해 기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2,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전 자금도 이제 확대 지원합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소비세 탄력 세율을 낮추고 전기차 보조금 제도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자,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바로 이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네. 현재 사정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차가 안 팔려서 이제 부품 수요가 위축되는 문제는 이제 공통적인 우려 사항이지만 네. 사실 이제 이 직접적인 관세 영향은 뭐 현지 생산 능력에 따라서 크게 갈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HL 만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부품을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을 받는 물량이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고요.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결국 이제 미국 자동차 관세가 중소 부품 업체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봤고요. 2만여 개의 국내 자동차 부품사 가운데 98%가 100인 미만 사업장인데다가 또 영업이익률도 2.9%에 불과해
충격 흡수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 미국 수출 감소가 생산 감소와 또 일자리 감소 같은 연쇄적인 수요 충격으로 이어져서 결국엔 이제 국내의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자동차 부품 25% 관세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추산은 어렵다고도 했는데요. 이 10% 관세를 가정했을 때 부품 수출이 26.3% 줄어든다는 민관 합동 미관세 조치 대응 전략의 전망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중소 부품 회사들이 버티려면 국내에서라도 자동차가 잘 팔려야 하는데 네.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국내 신차 판매는 이제 지난 2020년 정점을 찍고 이후에 이제 감소세인데요. 이제 지난해는 2013년 이후 가장 적은 163만 5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가장 비싼 자산이죠. 저성장 기조에 따른 소비 여건 악화 영향이라는 게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의 진단이고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기 민감 수요층의 중심으로 자금 부담이 큰 신차 수요가 줄었습니다. 내수 부진의 생산도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때 독일을 제치고 전 세계 자동차 생산국 5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난해는 멕시코에도 밀려서 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올해 1분기 판매량은 32만 6천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었는데요. 국내 시장은 잠재 수요가 적어서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생산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이달부터 시행된 미국의 주요 관세가 경기 침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어서 앞으로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을 조금 깎아주고 이 지원금을 조금 준다고 당장 이 줄어드는 수요가 되살아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 자동차 회사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입니까? 일단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3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를 합니다. 미래차 기술 확보에만 1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요. 전기차 전용 공장 건설에도 대규모 자금을 집행합니다. 네. 또 금융권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부품 협력사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출과 보증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내수 판매 확대 전략도 세웠습니다. 기아는 오늘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타스만과 PV5 출시로 국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판매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현대차는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연장에 발맞춰 전기차 판매 확대에 집중하고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처럼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차량 위주로 판매를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기간 신차 부재로 판매 부진을 겪었던 한국 GM은 다음 주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출시로 내수 회복에 나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관광의 즐거움과 쇼핑의 설레임, 그리고 문화의 깊이까지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증권사가 직접 원금을 보장하고 최고 8%의 수익까지 낼 수 있는 이 종합투자계좌 IMA가 연내 첫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자기자본 8조 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문턱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증권사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부 조영 기자 나왔습니다. 조 기자, 오늘 금융당국이 이 종합투자계좌 IMA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죠. 네, 최고 연 8% 수익률을 갖고 있는 목표로 하는 상품들이 출시될 예정인데요. 은행 네. 예적금보다 좀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IMA 상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이제 IMA 제도의 세부적인 요건과 운용 지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IMA 상품 예시가 제안이 됐습니다. 네. 핵심을 보면 원금 보장이 아니라 원금을 지급하는 실적 배당 상품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예금보험공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예금성 상품이 아니라 증권사가 자사의 신용으로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고객 예탁 자금으로 회사채나 대출 채권 또는 이제 일반 투자자가 직접 투자가 어려운 우량 성장 기업이나 국내나 해외 부동산 같은 대체 투자 등에 투자해서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내는 상품입니다. 만기가 설정된 상품이 주를 이룰 전망이고요. 금융위는 일단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만기가 설정된 중장기 상품, 그리고 목표 수익률은 약 한 5에서 8%대의 상품이 우선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네. 보시면 뭐 만기가 길어질수록 목표 수익률도 높아지는 구조가 되겠죠. 다만 원금은 보장하지만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통장보다는 펀드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증권사가 직접 원금을 보장하는 것인 만큼 뭐 자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가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네. 오늘 금융위가 좀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침도 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IMA는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자금이 조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한도가 설정이 됐습니다. 네. 발행엄과 IMA 통합한 발행 한도가 자기 자본의 300%로 설정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한 100% 정도만 더 추가되는 셈이 됐는데요. 금융위 측은 이제 증권사들이 IMA 사업을 시작한 뒤에 실제로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걸 평가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한도를 조정할지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는 고유 재산으로 IMA 운용 자산의 5%를 손실 충당금으로 우선적으로 적립해야 하고 또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만큼 추가 적립해야 합니다. 또 운용 규제 측면에서는 자금의 70%를 기업 금융에 투자해야 하는데요. 부동산은 한 30% 이내로 운용해야 하고 모험 자본 공급 의무는 매해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는 IMA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오는 3분기 중에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이후 올해 안에 이 IMA 사업자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 IMA 상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요. 현재 IMA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두 곳뿐입니다. 뭐 자기 자본 8조 원이라는 문턱이 좀 상당히 높은 것도 같은데 단 두 곳만 지금 현재 도전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 IMA 관련 이슈를 다룰 때도 한번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여전히 뭐 한국투자증권이 더 적극적인 분위기입니까? 일단 두 회사 모두 이게 8년여 만에 IMA 세부 지침이 구체화됐으니까 좀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엄 한도가 꽉 찬 만큼 좀 더 진취적으로 임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올해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단순히 IMA 1호라는 타이틀을 넘어섭니다. 내년부터는 지정 요건이 더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을 연말 결산 기준으로 2기간 충족해야 하고요. 현재는 없는 이 발행어음 관련 모험 자본 공급 의무도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네. 현재 이 종투사의 발행어음 모험 자본 공급이 겨우 4.5%에 그치고 있는 수준인데 이를 좀 어느 수준까지는 올려야 하고요. 네. 또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뒤에 2년 이상 영위해야지만 IMA 지정이 가능해지는데요. 자기 자본을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다음 후보군이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인데 이 중에 삼성증권의 경우 IMA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긴 했지만 발행어음 인가를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IMA 사업까지는 적어도 3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고요. 또 NH투자증권 역시 자기 자본 아직 7조 원대라서요. 8조 원 이상을 2년간 유지하려면 이 또한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IMA 사업 진출하는 증권사가 당분간은 이 시장을 좀 독과점할 수 있고 체급을 키워서 좀 퀀텀 점프를 실현할 수 있는 만큼 두 회사 모두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